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 많을 텐데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보던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기대치들이 하나씩 둘씩 무산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고 미국 주가는 또 밀렸습니다. 기대가 무산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 시장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최근의 흐름들이 꼭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강하게 시작해서 뒤로 가면 밀리고 매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혹은 약하게 시작해서 더 밀리고 그랬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약간 뒤로 들어올리는 어제 흐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전약 후강의 흐름들 이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인데요. 오늘도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서요. 우리 시장이 사실 상대적으로는 강하거든요. 나올 이슈들은 이제 다 나왔다. 그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시장 공략들, 종목별이나 이런 흐름들은 또 해볼 만하다.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지수 확인할게요. 네. 한 1% 정도 하락 출발 국내 증시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낙폭 줄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약 후강의 흐름들로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 괜찮은 겁니다. 코스피 낙폭 좀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2,580입니다. 2,600선 이하에서는 이제 투자를 좀 해볼 만한 것인가, 기회인가. 오늘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감 10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9시 15분경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낙폭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1.2% 하락권이죠. 수급상으로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오늘의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급과 지수 변동 속에서 좀 눈여겨볼 종목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분과 점검할게요. 김종유 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특징주들 보고 있으면 오늘 뭐니 해도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LG생활건강인 것 같아요. 외국인의 금액 기준 코스피 1위 종목이 바로 LG생건입니다. 13%까지 밀리기도 했고 지금은 11% 정도 급락인데요. 어제 실적이 나오고 시간 외에서 또 빠졌습니다. 170만 원 작년에 이랬어요. 근데 지금 앞에 100만 원이 날아가고 70만 원대 실적까지 안 좋습니다. 어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떨어지는 칼날에 대해서 우리가 저점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불과 이제 1년 전에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와 비슷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있죠. 바로 아모레퍼시픽이 작년에 2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동일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업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의 성격은 미국에서 보면 P&G 같은 그런 생필품 업체들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화장품이라고 하는 성격, 그다음에 이 종목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했던 핵심 포인트가 결국은 화장품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그 궤적은 아모레퍼시픽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저점을 예측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저점을 형성하고 터닝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나타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최근 시장 수급이 얇아지면서 반응도 굉장히 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급변동성은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기간을 짧게 놓고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더 무너질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절대적으로 쌉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을 쉽게 예측하기보다는 바닥 신호가 확실하게 나온다든지 터닝하는 모습, 그게 실적의 터닝이든 주가의 터닝이든 수급의 터닝이든 확실하게 터닝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살펴봤고요.
KT 볼게요. 좀 좋은 쪽도 들여다보고 싶어서요. 11년 만에 최고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 흐름인데요. KT 같은 경우는 한 월봉 차트 놓고 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정말 10년 동안 흘러내린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그리고 올해도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 수급상으로도 외국인이 좀 잘 사주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다른 흐름 기대해도 될까요? 근데 이 MSCI 편입 이슈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한 수급이 빠졌을 때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KT가 향후 성장주로서 갈 가능성을 이제부터 타진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싼 가격에 사신 분들은 적극적인 보유 관점에서 계속 들고 가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장 시간에도 제가 3만 원대 뭐 초반부터 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 정도 가격에 사신 분이라면 일시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배당금을 대폭 늘릴 것인가. 네. 실적이 좋아진 만큼 배당의 급격한 어떤 증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종목들이 계속 밀렸던 이유가 배당 빼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 산업 자체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SK텔레콤이 뭐 도이치텔레콤과 뭔가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KT도 최근에 이 엔터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네이버와 하고 있는 이 B2B 서비스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본다면 이게 이제 매출이 성장한다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는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싼 거죠. 네. 그래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좀 가격에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게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는 지금 사기보단 조정을 이용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사신 분들은 저는 여전히 강력 보유, 그다음에 현재 가격에서의 신규 매수는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정도의 접근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전략 주셨어요. 출발 성공 투자 개장 시간을 통해서도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셨던 만큼 지금의 변화된 포인트들 잘 접하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기업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첫 번째가 종목명이 길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악재 멈춘 바퀴, 인플레에 풀려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포인트 잡아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실적 얘기가 될 것 같아요.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오늘이에요. 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인지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른 게 없죠. 시장이 뭐 오를 때도 오른 게 없지만 내릴 때는 더 내리고 그다음에 4만 원대 정도서부터는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완연하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원까지는 굉장히 크게 빠르게 내려왔는데 그다음부터 주가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하락 각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가 실적을 딱 봤는데 나쁘다. 그렇지만 예상보단 덜 나쁘다. 최근 들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단기 투자에는 좀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좋을 거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조금만 나빠도 주가의 변동성은 커지고 나쁠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주가는 이미 미리 빠져 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만 덜 나쁘면 그걸 가지고도 주가가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던 실적 자체가 반등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적으로 돌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변수와 함께 가죠. 가격 변수. 그러니까 이 가격을 계속 통제하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녹일 수 있느냐가 하나의 포인트일 거고 그다음에 타이어는 독자적으로 혼자 팔 수 있는 상품은 아니잖아요. 자동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신규 매수하느냐 아니면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느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수급 보고 조금 깜짝 놀랐던 게 4월부터 지금까지 딱 하루 빼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더라고요. 4월 1일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종목의 흐름에 수급까지 해서 반전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저희 계속 이어나갈 텐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원가 상승 부담 이런 것도 분명 있지 않을까요? 고무고 뭐 설탕이 커피도 다 올라가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가 증시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무 가격 상승, 네. 천연 고무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뭐 팜유의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분명히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뭐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천연 고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합성 고무 가격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유가의 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더 올라갈 부분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것은 뭐 당연히 실적에 녹아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제품 가격으로 이어나는 과정에서 제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건 또 하나의 뭐 악재라고만 보기보다는 매출이 커질 수 있고 이익률은 지킬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의 이제 이익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인데 비용은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제품 가격이 녹이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신제품 나오는 거 보시면 전기차용 타이어 이런 것들을 뭐 브랜드화 시켜서 런칭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다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타이어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에 쓰이는 타이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의 타이어에 좀 더 높은 가격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차량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오이 타이어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저는 지금부터 이 가격이라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그래서 원가도 일정 부분 제품 가격에 녹일 수 있을 것이고 제품 믹스가 전기차용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최근 우리 시장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부품주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흐름에서 본다면 일정 부분의 이제 반등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많이 떨어졌다가 이 떨어지는 강도가 점점 완화되는 쪽, 그 안에서 스토리가 있는 쪽을 좀 자주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지금 한 3일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 종목에 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이평선 3개도 넘어선 상황인데 35,400원. 지금 이 가격에서 적정한 평가를 그래도 받아간다면 얼마까지 볼까요? 네, 일단 뭐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거 역사적 밸류에 있어서 아주 낮은 수준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냐?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가가 뭐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양상이고 PB 관점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적어도 평균 정도까지는 좀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PE 관점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마진율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니까 이익이 조금만 변해도 PE는 엄청나게 크게 변합니다. 당연히 이게 변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변수가 적은 PB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의 PB 평균을 제가 봤을 때는 한 0.9배에서 0.8배 사이 정도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정도의 가격을 현재 가격에서 추정해 보면 한 41,000원 정도? 4만 원대 초반 정도의 가격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거기에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이 종목이 이제 회복 관점이라는 걸로 봤을 때 뭐 성장은 아니지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평균 PBR 정도의 접근이 가능하다면 저는 가능한 목표 가격은 한 41,000원 정도를 바라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일단 41,000원의 가격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말씀 주신 근거들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 저희 관심주 리스트에 놓고 한번 째려보고 있어 볼게요.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가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NC소프트. 정말 많은 상처를 준 종목이에요. 믿음에 대한 배신을 받았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아픈 손가락인데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작년 초에 막 104만 8천 원 이랬던 가격이 지금은 40만 원대로 내려와 있어요. 악재 노출이 기회? 지금 뭐 게임사들 다 실적 내놓고 주가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NC도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컨센은 다른 게임사 대비 좋다라는 평가인데
그게 악재 노출 기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수주들 밀렸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게임주들 중에서 좀 반등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두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 로블록스고 하나 일렉트로닉 아츠죠. 뭐 단기 반등으로 봤을 때는 일렉트로닉 아츠가 좀 더 크게 올랐고 로블록스는 조금 덜 올랐는데 일단 이 두 종목의 최근의 변동 상황을 보시죠. 로블록스가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이게 지금 일렉트로닉 아츠도 빠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지표랑 비교하면 S&P 500이랑 비교하면 둘 다 엄청나게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로블록스는 실적이 나빴는데도 일단 뭔가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일렉트로닉 아츠도 그렇게 뭐 긍정적인 뉴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의 종목들과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이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이 지수보다 과도하게 빠졌을 때 나오는 재료가 시장의 기대를 어느 정도 만족시킨다면 이것은 일시적으로라도 반전의 기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로블록스하고 일렉트로닉 아츠가 별다른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올랐으니까 NC소프트도 내일 실적 발표하면서 오를 겁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이디어의 핵심은 지수보다 과도하게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의외로 시장의 시각이 조금 너그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NC소프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 뭡니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대표적인 이유가 전부 뭐죠? 일시적인 비용이었거든요. 그럼 이 일시적인 비용만 걷어내도 일단 1분기 실적은 일정 부분 좋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그렇다고 이 종목의 1분기 실적을 앞두고 변변하게 반등이라도 한 게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더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 건 예상보다 실적을 못 채워서 그런데 이건 예상만큼의 실적을 채워준다면 어느 정도의 충격을 좀 흡수하는 정도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단기 아이디어로 내일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만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사실 뭐 과거처럼 리니지 게임이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황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엄청 메리트 있는 호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정말 나쁠 것 같은 이 섹터에서 조금 좀 나아졌네 이 정도 시각으로만 봐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을 거로 예상했던 기업이 안 좋으면 뭐 계속 폭락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종목은 먼저 빠짐으로써 최근에 밸류 자체가 과거만큼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시장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업종의 특성상 높지만 이 종목의 전체 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의 밸류가 진짜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안 좋은가?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맞췄을 때 이 종목이 단기 반등도 못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인가? 그다음에 이 종목이 다른 지금 게임주와 비교될 정도로 펀더멘탈이 정말로 안 좋은 기업인가?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질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지 요거는 딱 듣자마자 확 와닿진 않았어요. 리오프닝, 비용 증가 지속.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리오프닝도 있고 비용 증가도 지속되면 좋은 게 전혀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게임 안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들.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개발자들 연봉 굉장히 높여줘야 되는 네. 상황이고 NC소프트는 지금 전사의 그 직원들의 연봉을 높여줬잖아요. 그럼 이런 비용 발생은 한번 올라간 이후로 내려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악재를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와 NC소프트의 전반적인 주가의 변동성, 특히 아마 이제 작년 4월 정도를 기점으로 보시면 그 이전까지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다가 그 후에는 반대로 역퍼포먼스를 엄청나게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40%, 만약에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의 그런 갭이 발생해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 리오프닝과 비용 증가에 관련된 리스크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이게 물론 120% 반영됐는지는 우리가 내일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 악재는 꽤 녹아있다. 그러면 악재가 꽤 녹아있는 상황에서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종목의 실적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비용도 일정 부분 통제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어떤 반등의 기회는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단기적 반등의 기회 한번 생각하고 들여다본다면 악재를 좀 적당히 반영을 한 밸류 평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4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조금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뭐 준비된 다음 그림을 조금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악재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낮아진 상황인데 밸류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 밸류의 거의 하단 부근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일부러 PE 관점에서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네.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게임사와 관련된 시장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밸류 최저점에서도 무조건 이건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악재가 이미 녹아있고 내일 발표될 재료가 시장의 기대를 깨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의 회복 이후 그 다음에 다시 또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최근에 이제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게임주 분위기 안 좋다. 네. 그런데 그 게임주와 NC소프트가 똑같이 취급받아야 될 기업인가를 고민해 보시죠. 그 기업들과 이 종목이 영업이익률이 같나? ROE가 같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밸류 평가가 같나? 저는 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게임주들이 빠졌으니까 NC소프트도 이번에 빠질 거야 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어디까지나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장기적인 방향성은 아직까지 회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악재가 선반영된 NC소프트가 오히려 재료가 발표되면서 일시적인 반등을 나타낼 개연성도 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과거 역사적 밸류의 하단 부분, 특히 2018년 이후에 역사적 밸류의 하단 부분이었던 가격대가 한 뭐 4배? 뭐 이 정도 가격인데 그 정도 가격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40만 원 한 중반대 정도의 가격까지는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는 회복할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에 한번 베팅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전히 뭐 게임 산업 전체, 그다음에 리니지가 갖고 있는 게임 포트폴리오의 힘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약간 물음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40만 원대 중후반의 가격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게임주와의 좀 차별점 그리고 많이 빠지면서 기존에 말 나오고 있는 악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들 점검을 하면서 단기 반등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잔금 해제 내용들 잘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